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통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황성규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전기차, 친환경차에 대해서 아마 여러 세미나도 있고 언론에서도 중요성이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의원님들이나 저 차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그 환경 문제적 관점에서 전기차 또는 뭐 수소차까지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그 문제 제기를 했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이 어떤 변화에 대한 그 문제 인식이라든지 그에 대한 이슈를 그 선점해 나가는 세계가 빨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제 나중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이제 그 ZEV라는 그런 그 친환경차를 보급하기 위한 정책 수단에 있어서의 그 실행 능력이라든지 그다음에 거버넌스는 상당히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흔히 말하는 어떤 데자뷰라고 있죠. 뭐 과거에 있었던 현상이 지금도 나타나는 것처럼 과거에 이제 환경부 물론 이제 그 당시에 환경부 관련 뭐 산업부들 이렇게 협의를 해서 실행하기로 했었던 저탄소 협력금조차도 사실상 뭐 유야무야되고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지금 말씀드린 그 핵심은 이게 그 전기차 보급이라는 문제를 어떤 환경적 이슈만 보면 안 되고 그야말로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결국 자동차 산업의 문제이고 경제의 문제이고 실행의 문제다라는 것을 먼저 좀 강조드리면서 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그 뉴스에 보면은 이제 요즘 저 근자에 들어와서 이제 환경, 기후, 날씨 이런 거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런 문제 있을 때 그 어린이들이라든지 우리 인간은 마스크 쓰러서 그나마 이렇게 해결했는데 이 애꿎은 이 배꼽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배 띄워서 보낼까요? 해결책이 아니겠죠. 하여튼 그 전에는 이러한 뭐 환경적 문제가 많이 대두 있습니다만 하나씩 점차 이제 지구촌 하나의 과제가 됐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풀어 나가냐가 더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게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생존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한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여러분도 다 잘 아시고 계십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엔진차를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연료를 추출해 가지고 하는 그 과정을 오일을 퍼서 정유화시키고 그다음에 연료 탱크에 넣어서 달리게 하는 과정을 흔히 이제 그 웰 투 펌프, 웰 투 필 바퀴까지가 이렇게 나눠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은 여기서 뭐냐면은 엔진차에 비해서 전기차, 기타 친환경 자동차가 그 파워트레인 변화에 따라서 그 온실가스 배출량을 뭐 절반을 줄인다. 뭐 이런 기술적인 얘기는 그냥 제가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표가 좀 잘렸습니다만은 이제 전기차와 가솔린차로 비교를 하면은 뭐 그 평균적으로도 절반 이상을 줄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단계별로도 다 차이가 있다는 그 내용입니다. 이거는 자료로 가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초미세 문제는 세계에서 1위라는 언론 보도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환경이라는 문제는 이제 그 어떤 그 거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문제, 특히 우리의 자녀, 어린 아이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서구의 주요한 글로벌 자동차 제작사는 이미 경유차를 포기하고 더 나아가서는 엔진차까지도 포기한 그런 맥락이 있고 그런 그 대기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비교 우위에 있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왔고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이 연구를 계속했던 아라곤 연구소에서 나온 나름대로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친환경 차의 문제를 여태까지 우리의 뭐 환경을 이런 이슈를 한다는 것은 이제 디폴트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풀어내는 과정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게 이제 친환경 자동차라면 환경 문제도 있고
또 산업적인 측면도 있고 또 교통이라는 측면에서 또 안전이라는 세 가지 주요한 이슈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이슈는 초기에는 환경에서 문제를 야기시켜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치면은 그러한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은 오히려 환경적 측면보다는 산업적, 경제적 측면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프랑크푸르트에서 모터쇼도 그랬죠. 지금 앞으로 있을 모든 세계 자동차에서의 그 엔진에 관한 포인트는 차량이 사라지고요. 점차 이렇게 환경적인 차 또는 이제 자율주행 차랑 믹스가 되고 이 전기차는 엔진차에 비해서 우리가 지향하는 미래 자동차의 어떤 결합이 상당히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엔진에 의해서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다 전자화된 그 장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이제 산업적 관점에서 많이 그 돼야 이 친환경 차가 들어오면 우리가 기존에 그 자동차 판매량의 절대 다수를 차지했던 엔진차에 대해서 무슨 마진이 떨어진다 이런 거 가지고는 너무 국부적인 지적이고요.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의 선점의 문제, 그다음에 그 비교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다 지금 그 컨셉 카도 그렇고 다 친환경 차 쪽에서 또는 자율주행차에서 이렇게 이걸 가지고 승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산업적 관점에서 이거를 풀어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이제 스마트 모빌리티라든지 여러 가지 친환경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옵니다. 근데 가장 단순한 우리 그 요즘에 개인 그 이동 수단 같은 경우에 이게 엔진차였으면 이렇게 시장이 확대가 됐을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 전기화된 스마트한 형태와 여러 가지 기술이 접목이 되고 거기에서 서비스가 되니까 이게 스마트 모빌리티가 앞으로 등장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한 200만 대가량 되고 있는데요. 이게 좀 화면이 잘려서 그런데 기본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중국을 상당히 좀 이렇게 낮잡아 봤던 데가 불과 5년인데요. 지금은 가장 첨대에 와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도 자기의 어떤 미래 자동차의 선점을 위해서 엔진차에서는 도저히 안 되니까 바로 이쪽으로 갈아탄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의 이런 그 관성은 지속되리라고 봅니다. 판매 실적 그냥 통계적인 거를 쭉 보면요. 저희가 이제 전기차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이제 배터리로 하는 차도 있고요. 그다음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래가지고 기름과 배터리로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노르웨이 이렇게 전기차가 활성화한 데는 대개 순수 배터리 전기차가 좀 앞서 있고요. 기존에 OEM들이 있는 데는 좀 다분히 쉽게 전환되기 어려다 보니까 아직은 이제 PHEV 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그 전기차의 세계 캐피탈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그 한 당해년도 판매량의 30%까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볼까요? 밑에 잘렸는데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자료에도 밑에 나올 겁니다. 그 최근에 이게 1년 전의 얘기입니다만은 1, 2년 전의 얘기입니다만 배터리 차가 다행히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각 나라별로 이 전기차를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자국 내에 자동차 제작사를 있는 나라와 아닌 나라와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보조금 정책 대신에 경제적인 다른 정책을 쓰고 있는 것이 더 활성화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자국 내에 변변한 글로벌한 그 자동차 메이커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국 내에 전기차 들어올 때 우리 자국 내에 그 자동차 즉 OEM이 갖고 있는 나라에 비해서 어떤 도입 속도라든지 거치장스러울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의 자동차 회사는 엔진차를 가지고서 어떤 회사의 마진, 회사의 어떤 수익을 올렸기 때문에 쉽게 이 파워트레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생산 시스템을 바꾼 데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국가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자동차 산업을 무시할 수 없죠. 그러나 이런 OEM이 없는 같은 경우는 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산 속도라든지 어떤 그 자동차 간의
선택을 해서 어떤 경쟁을 유도해서 보급을 어떤 그 속도감을 갖고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좀 제가 저 한국말로 번역하기 뭐해서 그런데 보니스 말루스라는 제도가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뭐 배출가스 많이 하는 데에 대해서는 좀 세금을 많이 내게 하고 조그만 차라든지 친환경 차량 같은 경우는 안 내거나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결국은 이 자동차 전체의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는 한쪽은 좀 약간 좀 페널티를 주고 한쪽은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정책을 쓰는 나라가 상대적으로 보급 속도가 높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가 있습니다. 보조금 지금 이제 초기에 우리가 보조금 할 때 그 국가 차원에서 그 국비하고 지방비 합치면 뭐 한 2천만 원 뭐 이제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나름대로 이따 나중에 그래프를 말씀드리겠지만 초기에 그 미진하던 것을 이렇게 약간 끌어올리는 데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조금 수준이 최상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을 계속하면 전기차를 늘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저기 이쪽 그 노르웨이는 하고 안 보이지만 여기 한국인데요. 보조금 수준은 상당히 많이 있지만은 그 보급 속도는 18%인데 뭐 우리는 밑바닥에 기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조금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일몰제 형태로 초기에 빨리 보급을 할 때에 윤활유 역할을 하는 거지. 그걸 계속 가면은 정부도 그 어떤 재정적인 부담이 있고 소비자도 만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어떤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한 대략 한 뭐 17,000대 그리고 통계 보시다시피 최근에 와서 이걸 좀 줄일 수가 없을까 모르겠다. 하여튼 갑자기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상당히 저 산업계에서는 야 이거 장사가 될 정도로 이게 뭐 보급도 안 되고 이거 보조금도 없고 그랬었지만은 지금은 저 차량을 신청하고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정도까지 보급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제가 근데 이제 뭐 하여튼 그 차종별로는 그 아이오닉 소울 쪽에 이렇게 이쪽에 많이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가성비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보조금을 줄 때 차량을 그대로 모든 아무 차나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그 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기술력이 좀 업그레이드된 그런 상황에서 보조금을 주고 그로 인해 가지고 자동차 저희가 완충전했을 때에 한 번 충전했을 때 갈 거리 이런 것들을 늘려야 되는 형태로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배터리 용량의 어떤 성능을 얼마만큼 늘리느냐를 관점을 두고서 보조금을 준다든지 보조금이 차별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 차나 이렇게 주는 거가 아니라 보조금을 통해서 기업의 기술적 그 발전력을 좀 제고시키는 그런 노력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도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사람이 찔끔찔끔하면 그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물량으로 해서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져서 생산 단가가 떨어지게 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보조금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의 어떤 기술력을 증진시키기도 하고 보급의 속도를 더 높이기 위한 일정 양을 하고 따라서 그렇게 되면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이 정도면 내가 장사할 수 있겠다라는 형태로 이렇게 같이 가준다는 얘기죠. 오른쪽 그림에서는 이제 저희가 판매 가격은 이제 보조금을 뺀 가격과 1회 충전했을 때의 거리를 이렇게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능이 좋은 차가 잘 팔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뭐 레이 같은 경우 상당히 좀 고전을 했습니다만은 근저에 들어와서 아이오닉 같은 게 들어오면서 좀 많이 좀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도 이 정도의 어떤 성능적인 것을 가지고서 승부를 할 수 있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시장의 지배력을 높여가는 게 맞다고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 나라 보조금도 있고요, 뭐 세금 감면도 있고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기 뭐합니다만은 이 세 가지는 다 필요한 거고요. 다만 그것을 어떻게 잘 믹스를 시켜서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어떤 때는 초기에는 보조금을 해다가 어느 정도는 자동차세로 가고 이러면서 그 보급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거는 뭐 일률적으로 말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만 우리 자동차 그 산업계에서도 좀 귀담아 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엔진차는 국내가 싸고 전기차는 국내가 비싼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 미국과 중국만을 대상으로 해서 좀 한정된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보조금이 어떻게 형성이 되면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동급의 같급의 전기차와 엔진 차량의 그 차이액을 일단 그것을 보조해 주는 것이 이제 전기차 구매 보조금인데요. 이렇게 생산 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보조금이 많이 나갑니다. 따라서 지금 배터리 같은 경우는 한 5, 6년 사이에 한 뭐 4분의 1 정도까지 떨어졌거든요. 따라서 이제 그 차량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배터리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차량 가격도 떨어지고 그로 인해 가지고 그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는 시점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꼭 돈이 아닌 다른 형태의 그 방법이 있고 또 지금 이제 공공기관에서는 차를 몇 대 살 때는 그 중에서 몇 %는 꼭 전기차나 뭐 하이브리드 이런 제도도 우리나라에도 다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 좋은 제도들이 있습니다만은 과연 얼마만큼 우리가 전략적으로 해서 이 전기차를 보급 활성화할 건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그 과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초점은 이겁니다. 영어로는 이제 제로 에미션 비클이라 갖고 이제 그 공해를 하나도 내뿜지 않는 자동차에 대한 규제라는 정책이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저희가 GV 그러는데 이제 한국에서는 이게 이제 그 번역하는 과정에서 내용 취지에 따라서 자동차 제작사는 전에는 다 100% 엔진차였다 치면은 캘리포니아에 차를 공급하거나 그 다음에 판매할 때는 일정량의 그 친환경 차량을 보급해야 된다, 판매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룰을 어기면은 그 일종의 그 부담금을 매긴다 이런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징은 뭐냐면은 그 전에는 소비자를 어떻게 달래가지고 돈 줘가지고 차 좀 사라 이랬는데 이거 가지고는 상당히 한계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공급하는 그 자동차 회사가 그 자동차 산업에서의 그 경쟁력 높이기 위해서도 그렇고 기술력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친환경 차량을 가급적이면 공급하는 데에다가 플러스를 주자 그런 측면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소비자 선택권이 상당히 좀 그동안에 제한됐습니다. 결국은 자동차 제작사가 다양한 차종을 보급을 해야 생산을 해야 소비자 선택이 커지는데 지금은 너무 좀 좁은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미래 앞으로 2030년까지 다양한 형태의 친환경 차를 생산하기도 선언하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소비자 선택권도 줄 수 있는 뭔가 필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GV라 그래갖고 자동차 의무 판매자라는 것은 하나의 정책은 아니고요.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패키지 정책입니다. 기존에 이런 것도 하고 또 플러스적인 그 다른 제지적인 것도 있고 그렇게 같이 가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특정 중에서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매 보조금은 내가 이제 정부가 한 10억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물량은 점점 언제까지는 보조금을 줘서 그거 다 판매가 되면 끝이다라는 일모제 형태로 가기 때문에 이게 초기에 좀 약간 빚을 바라다가 뭐 이렇게 정부가 특히 뭐 예산 늘리고 그러면 그 다음에 더 많이 줄 때 기다려 이런 심리가 작용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좀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합니다. 최근에 이제 그 저탄소 협력금이 이제 재작년인가 원래 실행하기로 했는데 못했어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그 필요성이라든지 그 공감대는 다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부채 간에 약간의 좀 그 입장이 틀렸습니다. 이거는 결국
어떤 그 소비자의 수용성이란 문제보다는 산업계 간, 부처 간 어떤 그 수용성의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에 보면은 이 저탄소 협력금으로 그냥 밀고 가기보다에는 여러 가지 너무 많이 벽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 치면은 다른 어떤 대안을 택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정책이라는 건 정책 목표가 가시화되고 정책의 효과가 정책 목표의 대상한테 일치가 될 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근데 지금 다른 정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제한됐어요. 왜?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그린 디바이드라 그래갖고 그 전기차가 무지 비쌉니다. 그냥 대충 해서 4천만 원인데 4천만 원의 고가의 자동차를 정부가 한 절반을 보존하거든요. 이거는 또 다른 어떤 그 형평성을 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수용성이 좀 떨어지는데, 그런 측면보다 실질 소비자 어떤 소득에 따른 어떤 그런 논란이 없이 차라리 공급자로 하여금 공급하는 것이 목적을 달성하기 쉽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뭐 구체적인 기술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캘리포니아가 무대뽀로 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정책도 산업계의 형편에 따라서, 예를 들면은 처음에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순수 전기차인 배터리 전기차만 하는 거 아니, 지금은 그렇습니다만 그 초기 당시에는 이렇게 정책의 수용성을 높여가지고 진행을 하다가 어느 정도 기술 역량이 확보되면 크린 디젤도 빼고 플러그인 이런 것도 제외되면서 순수 제도의 목적을 취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변형이 가능한 그 정책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얼마만큼의 친환경 차량을 좀 보급해라, 이거 못 지켜도 거기다 대고 막 혼내고 그러지 않고, 일정 회사라는 그 기업이라는 게 경제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걸 속도를 조절해 가면서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상당히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그 정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협력금 제도하고 의무 판매제를 이렇게 볼성이 되면은 사실 정부 차원에서도 뭐 돈 가지고 하는 건 상당히 그거는 그 효과가 가름하기도 어렵고요. 또 재정적인 부담도 많이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런 의무 판매자라 치면은 공급자는 항상 시장을 지배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게 되는 속성을 지닙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형태에서부터 단점보다 장점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2, 3분 이내 그 쟁점만 말씀드리고 제 발표를 마칠까 합니다. 아마 예상되는 거는 이 친환경 의무 판매제, 즉 의무란 말이 시장 경제와 논리지 어긋나지 않을까. 그리고 이 가장 그 사회적 문제는 정부가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 되는데, 이거 온실가스 이런 문제를 왜 민간 기업에다 떠맡겠냐라는 그 이슈를 충분히 그 산업계에서는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 그동안에 우리 정책을 보면은 정부가 공공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한 면이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을 통해서 그야말로 장사 안 되는 친환경차를 보급하려고 했었고, 인프라도 보급하는 데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근저에서 나타나는 친환경 자동차가 최근에 물론 급격히 증가했습니다만, 그 보급이 안 되는 원인 중 가운데 하나는 실제로 소비자가 느끼는 서비스 문제가 있습니다. 충전 시설 깔아놨어요. 뭐가 불편이 많이 늘어나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공공이 기반을 깔았다 치면 그 서비스라는 부분도 제때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어떤 공급자는 그 시장의 수익성을 가지고 시기 조절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만 국한된 거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 현대차가 제가 이제 특별 그 메이커를 얘기하는 게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만, 우리나라 현대차하고 외국에서 현대 법인하고 나는 그 인도 시기가 상당히 많이 차이 납니다. 물론 이제 그 나라마다 다 똑같은 조건으로 볼 수는 없고요. 아마 현지 그 딜러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회사의 어떤 전략적인 방침이 그런 건지 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분명히 그런 그 문제에서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이제 정부가 나서 가지고 뭐 할 게 아니라 기업 스스로도 좀 더
친환경 보급을 측면에서 하나의 그것이 의무이지 이게 왜 애꿎은 기업에다 간다는 것은 좀 논리의 어떤 비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따 토론 때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상당히 그 자동차 우리나라 그 산업에 대해서 모두가 다 우리 거이란 그 의식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도입될 경우에는 결국은 애꿎은 건 우리나라 제작사만 그 손해보고 그 정책의 어떤 과실은 다 해외 수입사가 먹지 않냐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제도는 그 제도가 우리나라만 아주 독특한 그런 제도는 아니고요. 이미 미국에서도 했고 그 상당히 그 대외 정책의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도 도입을 내년도에 할 수 있고 사실 말씀드리면은 이런 그 재정을 기초로 한 정책에 대한 일종의 전환기에 왔다고 보고 그 대안으로서 이런 정책을 했기 때문에 이게 뭐 FTA 이런 쪽에서도 우리만 독특한 규제라면 그건 반칙이죠. 그러나 이런 글로벌 OEM들도 아까 여러분들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엔진차에 대해서는 손 털자.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그 친환경차를 보급을 할 것이냐 대안으로서 많은 공감대를 갖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주는 시사점은 뭐냐면은 결국 우리나라 제작사도 친환경 제작사도 이런 기회에 얼른 그 나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갈아타기를 해갖고 시장을 선제적으로 잡고 긴 안목, 긴 걸음으로 이게 봐야지 당장의 이익만으로는 오히려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더 위기로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뭐 또 하나는 이제 기존에 우리 저 CO2 규제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게 중복 규제 문제하고 자동차 통상무역으로 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규제가 있습니다만은 인류의 공동의 문제, 지구촌의 문제는 어떤 환경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크게 이렇게 관여하지 않고 인정하는 그런 추세가 있기 때문에 국제 통상에서 있던 마찰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 제도라는 것은 그 살아있는 생물체와 같다고 봅니다. 처음에 도입한 제도가 좋아졌습니다만 속된 표현의 약발이 끝나면은 다른 정책을 써갖고 또 점프업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정책이 하나의 그 발전 단계라고 보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뭐 여러 가지 보조금 썼고 뭐 적지 않은 좋은 제도가 많습니다만 상당히 그 지금 그 벽에 붙였어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러한 제도로 중복 규제 문제를 떠나서라도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친환경차, 특히 이제 전기차의 문제는 환경부가 나서야 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 다른 부처, 이 산업과 연계된 경제부처에서도 우리나라의 미래 자동차 산업을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좀 더 같이 인식을 공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아마 이제 중국의 속도를 보면은 지금 이제 그 의무 판매제 이렇게 되면서 보면은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뭐 중국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봤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BYD라는 그런 중국 그런 자동차 회사가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우러러 봐야 될 정도로 시장 어떤 그 마켓의 장악력이라든지 어떤 그 자동차의 종류라든지 공급의 다양화라든지 이런 거 되면은 진짜 우리 손 놓고 있다가 우리 안방 전기차 시장 그야말로 그 중국판이 되지 않을까 이런 그 너무 좀 과한 그 우려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도가 좋다 하더라도 그냥 외국 거 그냥 들이면 안 됩니다. 분명히 우리 자동차 산업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한 가지 정책 가지고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할 때 미치는 영향을 좀 더 꼼꼼하게 한번 이렇게 하나하나 점검해 보면서 하면은 그야말로 이해관계자가 괜한 어떤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조합해서 친환경 차를 공급자가 의무적으로 보급해서 그야말로 우리나라가 우리 지금 25만 대 처음에 100만 대였었어요. 2020년대. 근데 그거 택도 없는 적이라 그래갖고 또 깎이고 그래갖고 지금 그나마 좀 약간 25만 대로 이렇게 되었는데요. 이거 다루는 건 다른 나라에서 보면은 일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중국 사람들하고 만나면
우리가 이제 이 목표라도 달성하기 위해선 이런 제도를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